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회담 장소로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건물에 대한 차명거래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라며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기견 사설보호소가 받은 후원금의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정작 유기견은 방치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자한테 카톡으로 내 죽었는지 확인해달라. 죽어있다라고 하니까 패드에 써서 냉동실에 넣어달라. 유기견 집단 안락사 파문을 일으킨 박수현 대표는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업무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감찰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새 원칙대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소차 가격을 지금의 반값으로 낮추고 충전소도 대폭 늘리는 등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입니다. 세계 1위 목표가 현실 가능한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방문일 겁니다. 김 위원장은 2박 3일간 체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장소로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 25분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낮 12시 30분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이 마련한 전용 차량을 타고 주중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김성회 통일전선부 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이튿날 오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1박 2일 일정에서 하루 늘려 2박 3일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 시간 1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3월에서 4월 중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 의원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늘 낮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편에 탑승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건 미북 간에 주고받을 상응 조치 논의가 거의 정리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초기 단계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그리고 미국은 미북 연락사무소 논의를 시작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와 미국 CIA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패키지 딜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체제 위협 제거를 위해 평양 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와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회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북한은 대신 미국이 원하는 북핵의 상징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동결, 상징적 시설에 대한 선폐기를 약속하기로 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핵 전문가들이 방북해 폐기된 풍계리뿐 아니라 동창리와 영변 일부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풍계리 폐기는 언론인만 참관해 회의론이 있다고 북한을 설득해왔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2차 미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도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의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손혜원 의원 측근이 목포 구도심 일대에 매입한 부동산이 어제까지만 해도 10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16곳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0곳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소유로 이곳에 전통 공예 중심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남편인 정건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목포에 소유한 건물은 총 9채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4채보다 5채가 더 많습니다. 토지만 산 곳도 있어 모두 합하면 10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이사장은 갤러리와 공방, 교육관, 편의시설 등 전통 공예 중심 타운을 형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재단이 매입한 부동산은 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손 의원이 조카들에게 돈을 줘 건물을 사들인 게 차명 거래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손 의원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는데 인생과 전 재산, 의원직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앞서 창성장의 지분을 가진 조카의 아버지인 손 의원의 남동생은 가족 모두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며 아내가 인감도장을 손 의원에게 넘겨줬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차명 거래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국회에서 근무하기 직전 목포 문화재 투어를 진행한 주관사의 전 대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딸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바로 그 보좌관입니다. 손 의원 측은 무보수로 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런저런 인연들이 모두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청과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지난해 9, 10월에 걸쳐 진행한 목포 문화재 야행의 홍보 영상입니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목포시청에서 각각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는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 씨가 의원실에 근무하기 직전인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이사로 있던 기획사였습니다. 조 보좌관은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건물과 땅을 남편과 딸의 이름으로 산 바 있습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와 해당 기획사가 먼저 팀을 만든 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따낸 것이 아니라 목포시청이 도와달라고 해 뒤늦게 투입된 것이고 해당 기획사는 차라리 인건비 2천여만 원을 자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시청은 행사를 위해 넉 달 동안 파견 직원이 일했고 해당 기획사가 인건비로 1,000만 원 정도를 소요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서 청와대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이라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고 청와대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정계 입문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권유였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정숙 여사의 부탁에 의해서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 동창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손 의원에게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의원과 김 여사를 연관시킨 건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상상력을 부끄러움 없이 발설할 때는 뭐라도 걸어야 한다며 의원직을 걸겠나 전 재산을 걸겠나라고 썼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본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고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스스로 사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원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예산 지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간사직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 회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상당 부분 보도에 대한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이 강력하게 이 소명을 하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내놨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의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진 사임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도 볼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예, 결국 서영교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일단 민주당이 진화에 나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서 의원이 재판 청탁을 했다는 국회 파견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서영교 의원을 처벌할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예. 법원에서 왜 국회에 판사를 파견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요. 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전문적인 판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국회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아하.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법원은 국회에 이 전문위원과 자문관 등 이 2명의 판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이 전문위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 법사위에 파견되는데요. 보통 부장판사급이 갑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은밀한 민원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원래 취지는 좋은 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사법부와 국회가 짬짬이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번 건에서 보듯이요, 이 국회의원이 이 법원에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로 파견 판사를 쓰기도 했지만 이 파견 판사 역시 국정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질문지를 미리 확보하기도 하고 예. 또 영장실질심사제도, 공판 중심주의, 영장 항고제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판사들이 이 국회 로비를 해왔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들이 국회나 정부 부처에 하는 대관 업무를 법원이 판사를 시켜서 국회에서 한 거죠. 이 사실상의 합법적인 로비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이 문제되면서 파견 판사를 없애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국회 사무처가 부장판사를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을 대법원에 전달했고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 자, 일선 판사인 자문관은 놔두는 것으로 알려져서 완벽히 로비 창구를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서영교 의원이 당직을 내려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보면요, 이 김영란법에서는 부정청탁을 하면서 돈까지 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 청탁만 할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만 됩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경우에는 시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때는 2015년 5월인데 예. 이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법 시행 이전의 일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역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청탁이 국회의원의 권한 내에 포함된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법원 소속 법관에 대해서 충분히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파문으로 그동안 업무 정지 상태에 있었던 공직감찰반 활동을 설 연휴 이전에 재개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쇄신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정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발표한 감찰반 쇄신 방안입니다. 감찰반 운영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직권남용 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
고위공무원 접촉 시 사전 승인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위법 논란이 제기됐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선 사전 동의를 받는 등 3대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별건 감찰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감찰의 핵심 절차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의를 받더라도 위법적인 조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고 임의적으로 서약서를 쓰고 받아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강압적일 때는 그걸 입증을 통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언론 유출로 조사받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이 사생활 문제로 징계성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체면 또는 유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감찰 반원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권한 남용의 소지를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었던 감찰 반원들의 이중적 신분 역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이번 주 초 한반도를 뒤덮었던 재앙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어제 오늘 아주 쾌청한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내일부터 다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없이 파란 하늘에 멀리서 본 광화문도 뚜렷합니다.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의 초미세먼지 탓에 문을 닫았던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 계속 끼고 다녔는데 또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거쳤다고 해서 찬 북서풍으로 반짝 한파가 찾아왔지만 초미세먼지는 거친 것입니다. 며칠간 최악을 기록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낮까지 보통 수준을 나타내면서 남산에서 도봉산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맑은 날도 잠시, 반짝 한파가 끝나면서 내일부터 초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 서울과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오후부터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주말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데이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해진 바람에 공기순환이 정체되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에 나쁨이 예상되며 모레는 울산과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이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는 일요일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하는데 중국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간 게 일부 있더라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중국 책임이 아니라는 건데요. 안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 시내 모습입니다. 먼지 때문에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흘 후인 15일 서울 도심도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사방이 뿌였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특정 가스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데 해당 가스 대부분이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최근 국립과학기상원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에어로졸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한중 양국은 23일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공동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유기견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건인데요. 서울 한복판 동물병원 앞에 일주일 새 27마리의 고양이가
버려졌습니다. 이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지자체가 유기자의 신원 확인을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둔촌동 한 도로변 인적이 드문 새벽 4시. 한 남성과 여성이 천으로 덮은 이동식 동물우리 2개를 동물병원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이곳뿐 아니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10개 동물병원 앞에 고양이 27마리가 버려졌습니다. 같은 형태의 케이지에 같은 담요에 쌓여서 버려진 거를 봐서는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버리기만 하고 학대 등이 없으면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구청 측은 유기자가 누군지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죽이거나 그런 걸 해야 동물보호법에 형벌 사항이 있고요. 살아있는 걸 풀어주고 하는 거는 그냥 과태료 사항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은 지난해만 전국적으로 1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계속 생겨났지만 이번엔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입소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좋은 가족 만날 때까지 반려동물의 진정한 의미 찾기가 절실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논란이 된 동물보호단체 케어처럼 버려진 동물을 자처해서 관리해주는 유기견 보호소들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낸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기가 힘들고 또 오히려 유기견들을 방치한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은 한 유기견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눈에 봐도 병든 개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곳 운영자 32살 임모 씨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일 잠적했습니다. 임 씨가 잠적하면서 10마리 넘는 유기견들이 입양도 가지 못한 채 카페에 남아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임 씨가 병든 개를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 카페에 잘 안 나오니까 봉사자한테 카톡으로 애 죽었는지 확인해달라. 죽어있다라고 하니까 패드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달라. 후원금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각종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임 씨는 후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습니다. 100명 가까운 후원자들은 내역을 공개하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통장으로 받은 건 알았고 저는 개 학대범이고 방치범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 또 다른 유기견 보호소는 후원 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켜 반발을 샀습니다. 후원금 갈등이 이어지자 비위 실태를 고발하는 SNS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후원 내역 좀 알고 싶다고 하면은 되게 바쁘고 좋은 일 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 약간. 유기견 사설보호소의 이중적 행태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유기견 안락사 파문이 커진 건 동물 사랑과 동물 보호를 외쳤던 대표가 사실은 동물을 학대하고 있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일 겁니다. 박수현 대표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는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토리가 청와대에 들어온 날. 그래도 그동안 정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아빠한테 가르쳐줘. 새 식구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요즘에 무슨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네, 접종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네, 그런 건 지금도 아픈 데는 없으니까 예방약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님하고 김종신 여사님한테 저희가 문 대통령의 성을 따 문토리란 이름이 적힌 기념품을 선물합니다. 토리의 청와대 입양으로 일약 유기견의 대모로 떠오른 박소연 대표. 동물 보호라면 어디든 빠지질 않았습니다. 동물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네,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선 2달 전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나 동물 복지를 호소합니다. 차기 그 정권을 이어갈 가장 유력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뮤지컬 배우였던 박 대표가 동물 보호가로 본격 변신한 건 2000년대 초. 케어를 회원수 2만 명, 연간 후원금 20억 원 규모로 키울 만큼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동물 학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죠.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제보를 하셔서 저희가 그 동물단체가 같이 공동 고발하면 좀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마취의 그 함량에 대해서 적정한 그 용량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긴급 상황 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었고 그런. 하지만 유기견 250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에 이어 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부금으로 산 땅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했다. 훔친 개로 축구팀 후원금을 받았다. 개 농장주를 보호소 직원으로 채용했다.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왜 내가 찍은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 안 했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 대표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활동가들이 모여서 안팎할 수 있는 기자회견 자료 이런 거 좀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박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 자신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증은 커져만 갑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가 기업과 대학에 매년 7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낸 보고서를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치를 고치고 내용을 표절하는 등 엉터리 보고서를 내는데 탕진한 예산이 1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수소버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수소버스에 천연가스를 혼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엔진을 개발한다며 환경부에서 3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시험 주행 거리를 3배 가까이 부풀려 적은 것으로 확인됐고 상용화에도 실패했습니다. 운행기록 그의 기재에서 조작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했고요. 안 했으니까 연구 부정이지. 가스공사 측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중간에 계기판을 바꾸면서 표시가 잘못된 거리고. 환경부는 대학과 기업 등 연구기관에 연구 개발비를 해마다 약 700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간 기관들을 감사해보니 가스공사는 물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남대 등 7개 기관에서 연구를 변조하거나 자기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관의 엉터리 연구에 14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기관을 연구에서 배제시키고 연구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R&D의 특성을 잘 모르고 내린 결과라며 재조사를 신청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지금 조사 중인데 다만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재심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대법원 정문 앞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빼곡합니다. 잠시 후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81살 최모 씨가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80대 추정 할아버지래요. 다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 측은 최 씨가 어제 오후 2시 반 도서관을 이용한 뒤 다음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때까지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사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던 겁니다. 최 씨는 한 의사를 상대로 오진 관련 1,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듬해 재심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남모 씨는 오늘 첫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사유가 명확히 규명되진 않지만 대법원 안팎에서 판결 불복성 분노 표출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지난해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0명 정도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평소 사격 연습장을 다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에서 엽총을 받아갑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도 총알 구멍이 뚫렸습니다. 78살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썼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나고. 4년 전 귀농했던 김 씨는 평소 다퉜던 이웃 49살 임모 씨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그게 40개가 지금 박혔어요. 켜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농사를 짓지를 못하고. 대구지법은 어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30명 정도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사격 연습장도 다녔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고령이나 장애를 이유로 감형하면 안 된다며 엄벌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을, 3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여러 규제에 걸려 경쟁에서 뒤처졌는데요. 정부가 수소 경제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6년 뒤에는 반값 수소차를 출시하고 수소 충전소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와 드론, 수소 발전 시스템을 둘러봅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겐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정부는 2040년 세계 수소 경제 시장 1위에 오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핵심은 수소차 보급 확대입니다.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춰 지금의 절반 수준인 3천만 원대로 차값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보급의 발목을 잡았던 충전소 설치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14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도 2040년까지 1,2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40년까지 버스, 트럭 등을 포함해 640만 대 수소차 생산이 목표입니다.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으로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용화 못지않게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많은 연구들을 과기부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병행해서 2040년 수소 경제가 안착하면 연 43조 원 부가가치,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바닷속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중 로봇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수심 2,500m까지 내려가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톤 무게의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입니다. 추진기를 돌리자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수심 2,500m에서 해저 케이블을 찾고 약한 집안에는 해저 케이블을 심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 과학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형급인 1톤 규모의 우리엘 로봇. 수조 바닥에 내려가더니 이물질을 로봇 팔로 닦아냅니다. 바다에서 물건을 짚거나 수중 환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서 중장비 역할을 하는 우리 알 로봇입니다. 이 굴착기로 단단한 안반을 깨 해저 케이블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30톤 무게 대형급인 우리 알은 안반을 깨는 파쇄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된 로봇들입니다. 일단 해외에서 임대하는 그 한 연간 100억 정도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올해부터 해당 기술의 국내 기업 이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걸 생각하고 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계 수중 무인 로봇 시장 규모는 2조 원. 우리나라도 미래 주도권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겹겹이 껴입고 있어도 춥기만 한 이 한겨울에 알몸으로 찬바다에 뛰어드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해군 심해잠수 특수부대 대원들인데요. 혹한기도 아랑곳 않는 훈련 모습을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 차림의 대원들이 힘찬 군가와 함께 연병장을 내달립니다. 찬 바람에 온몸은 금세 벌겋게 달아오르고 뜨거운 입김이 쏟아집니다. 이어진 입수훈련, 살을 애는 듯한 찬물 샤워에 숙련된 대원들도 비명을 쏟아냅니다. 드디어 망설임 없이 겨울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냥 있기도 힘든 수온 6도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줄을 맞춥니다. 물이 입속으로 들어오지만 군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속의 온도는 대단히 차가웠지만 모든 일을 완벽히 완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대원들은 실전처럼 잠수복을 착용하고 고무보트에 올랐고 해상 기동 헬기를 이용한 조난자 구조 훈련도 임무 완수했습니다. 둘, 셋, 즉시 달려라!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방침을 밝힌 시리아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 등 16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인파로 붐비는 식당 앞. 갑자기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엔 미국 군인과 민간인이 2명씩 포함돼 있어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자 철수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And we have won against ISIS. We've beaten them and we've beaten them badly. We've taken back the land and now it's time for our troops to come back home.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전략 부재를 비난했습니다. This rapid withdrawal without a plan or a strategy puts our troops in danger. 공화당에서도 철군을 제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I hope the president will look long and hard about what we're doing in Syria. 사건 직후 펜스 부통령이 IS 격퇴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셰프의 요리는 식당에 가야 맛볼 수가 있었죠. 요즘에는 주방에서 셰프를 만나 대화도 나누고 요리도 배우고 또 맛도 보는 식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금 한 숟갈, 당근은 큼직하게, 연어도 가지런히 썰고 1cm, 1cm 큐브 정도? 일단 가정집 주방에 등장한 셰프. 그 뒤로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셰프가 전하는 조리법을 열심히 메모하고 동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기존의 요리학원은 테이블에서 이제 같이 요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방법적인 거를 막 알려드리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라이프 전반적인 거에 관련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완성된 음식을 먹고 완성된 음식은 바로 옆 꽃과 촛대로 고급스럽게 세팅된 식탁에서 먹습니다. 셰프가 샴페인까지 따라주니 고급 레스토랑이 따로 없습니다.
예쁘게 세팅된 거를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무래도 대접받는 느낌이 나고 또 모르는 사람도 많이 만나서 친목 도모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쿠킹 클래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과 같이 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자리 모임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요리가 그런 소통과 공유의 그런 콘텐츠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음식처럼 요리를 매개로 한 식문화도 새로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억해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던 2005년 전국 돌파의 승부수로 야당과의 대연정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급속히 레임덕 처지가 됐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피할 수 없는 임기 중반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임기 3년 차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 거의 예외 없이 권력의 내리막길에 접어들곤 했습니다. 측근 비리, 권력형 게이트, 인사 파동, 중요 정책에 대한 여당 내 반란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한 것도 본능적인 위기감에서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보상의 측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나야 될 시기예요.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걱정과 쓴소리를 쏟아내기 무섭게 여당 내에서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진 송영길 의원이 원전건설 재개를 들고 나왔고 비주류 쪽 의원들은 친문계의 순혈주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문 핵심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파문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천이 다 떨어졌다며 청와대를 떠나려 하는 탁현민 행정관이나 평양감사도 저시려면 그만이라는데 마냥 붙잡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도 웃어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집권 3년 차의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청와대의 위기, 여권의 위기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민의 위기, 국가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은 이미 마을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먼 산 불구경하듯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비켜가려는 여권의 태도에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집니다. 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집권 3년차 증후군이었습니다. 네, 강한 한파는 아니지만 한겨울 추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선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은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10도, 울산 영하 3도, 광주 영하 4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 여수, 제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다시 서풍이 들어오면서 내일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외 지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모레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도 충청과 호남은 밤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에 비 예보가 있고요. 중부는 맑은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